그날 저는 제 이름이 가전제품인 줄 알았습니다. 점심 장사를 끝내고 설거지물을 빼는 사이 거실 테이블에 엎어둔 태블릿이 띵 하고 울렸어요. 소연이 화장실에 두고 간 거였죠. 화면 위로 단톡 알림이 반짝 떴고 저는 물기를 털어낸 손으로 그냥 덮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세탁기, 오늘도 돌려? 그 아래에 제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전을 뒤집던 제 등이었죠. 프로필 이름은 우리 집 세탁기였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선 채로 물이 빠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설거지 거품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고 그릇들이 덜그럭 부딪혔습니다. 찬물에 담가둔 손끝이 시렸지만 더 차가운 건 가슴 안쪽이었어요. 그때 소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스피커 모드였는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도 돌려야지. 시어머니 있잖아. 우리 집 세탁기. 고장나면 안 되는데 요즘 애들 학원비 빡세거든.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는 수세미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렀어요. 기름때가 아니라 제 안쪽 무언가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반이 장부를 끌어당겼어요. 상가 보증금 4,500만 원, 가계 지분 30%, 적금 만기일. 줄마다 제 삶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 저는 단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기계가 아니다. 창밖에서 호박잎이 바람에 뒤집히고 오래된 시계가 5시를 똑딱 했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오늘까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세탁기로 쓰게 두지 않겠다고. 아침 5시 쌀을 씻고 된장을 뜨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가 쌀알을 비비면 하얀 물이 뿌옇게 흐려지고 그 물을 2~3번 갈아내는 동안 잠이 깼습니다. 냄비에 물을 맞추고 불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어제 담가둔 시래기를 꺼내 물기를 짰어요. 거실 시계가 5시 반을 가리킬 즈음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그제야 저도 숨을 한번 쉬었죠. 며느리 소연은 7시쯤 일어나 세면대에서 물 한번 적시고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손맛 최고예요. 진짜 이런 집밥은 요즘 찾기 힘들죠. 아들 지우는 넥타이를 매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덕분에 산다니까. 우리 집은 진짜 맛집이야.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손녀 하린이가 할머니 맛있어요 하고 볼을 볼록하게 만들며 밥을 먹을 때마다 제 팔에 굳은 살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가게로 가는 길 손수레를 끌고 시장 골목을 지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사는 거지. 가족을 위해 아침을 차리고 반찬을 팔아 생계를 보태고 손녀가 학원 가는 모습을 배웅하는 거.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라정은 시장 안쪽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반찬 20종류를 진열하고 손님들에게 맛 좀 보세요 하며 권하고 하루에 30건 정도 팔면 장사가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고등어 조림 하나요. 이거 먹으면 우리 손주가 입 딱 벌려요. 저는 웃으며 랩을 잘라 싸드렸어요. 할머니 손등에 보랏빛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저는 제 손등도 그렇다는 걸 새삼 알았어요. 우리는 손으로 살아왔고 손으로 사람을 먹였고
손으로 세상을 가꿨습니다. 오후 2시 장사를 접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조용했어요. 소연은 방에 들어가 있었고 할인이는 학원에 갔으며 지우는 외근 중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쓴 그릇, 점심에 쓴 그릇, 냄비 3개, 도마와 칼. 그때 테이블 위 태블릿이 울렸어요. 저는 거품 묻은 손을 씻지도 않고 다가갔어요. 소영 거였죠. 화면에 단톡 알림이 반짝 떴고 저는 무심코 그걸 봤습니다. 세탁기 오늘도 돌려? 프로필 사진은 제 뒷모습이었어요. 앞치마 끈을 묶고 도마 위에서 무언가를 썰고 있는 모습. 언제 찍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프로필 이름은 우리 집 세탁기였어요. 그 아래 몇 개 답글이 달려 있었고 저는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것보다 가슴속이 먼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게 나를 부르는 이름인가? 그때 소연의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고 스피커 모드였는지 목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응, 오늘도 돌려야지. 시어머니, 있잖아 우리 집 세탁기. 고장나면 안 되는데 요즘 애들 학원비 빡세거든. 웃음소리가 섞였어요. 저는 다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었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귓가를 채웠고 그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식모인가 가족인가? 저는 수세미를 내려놓고 선반위 장부를 꺼냈어요. 반찬 가게 미라정 매출, 상가 보증금, 적금 통장 3개, 그리고 가족 공동생활비 항목.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최근 석 달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650만 원이었어요. 소연의 공동금의 카드값, 지훈의 회식비, 할인이 학원비. 저는 숫자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내 이름을 지우는 원이었어요. 찻잔에 물을 따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호박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 또 전화를 받는 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아, 진짜요? 세탁기 고장나면 큰일 나는데 우리 집은 진짜 풀가동이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돌리니까.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천장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기계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4시 반.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실 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저는 선반에서 장부 3권을 꺼내 식탁에 펼쳤어요. 반찬가게 장부, 가계 지출부, 그리고 가족 공동 통장 내역서. 형광등을 켜고 숫자들을 따라가며 저는 볼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나간 돈 총 1,850만 원. 그중 제 반찬가게 수입에서 나간 금액 1,200만 원. 소연의 쇼핑몰 수입에서 나간 금액 150만 원. 지훈의 월급에서 나간 금액 500만 원. 저는 볼펜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집을 돌리는가? 냉장고 문을 열자 들깻잎과 마늘 냄새가 섞여 천천히 올라왔어요. 어제 만든 깻잎찜, 그제 삶은 돼지고기, 사흘 전 담근 된장.
제 손이 거쳐간 음식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 소연이 주문한 택배 반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샐러드, 유기농 과일, 수입 치즈. 내가 만든 반찬은 뒤로 밀리고 5시 저는 쌀을 씻지 않았어요. 그냥 식탁에 앉아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공동 생활비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며 손끝으로 종이를 눌렀어요. 카드값 항목, 온라인 쇼핑몰 광고비 250만 원, 공동구매 선임금 180만 원, 뷰티케어 월 멤버십 45만 원. 저는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게 공동인가 개인인가? 6시에 소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머리를 묶으며 주방으로 왔고 저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은요?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못했어. 냉장고에 김밥 있으니까 데워 먹어. 소연은 잠깐 멈칫하더니 냉장고를 열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찻잔을 들었어요. 소연도 빚독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새어나오는 통화 소리들. 이번 주까지는 어렵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그건 제 몫이 아니었어요. 저도 제 빚을 제 손으로 갚아왔으니까요. 가게에 도착해서 저는 반찬을 진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통장 3개를 꺼냈어요. 상가 보증금 통장, 반찬가게 매출 통장, 개인 적금 통장.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도장은 지훈도 알고 있었고 비밀번호는 소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고무줄로 묶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돈이 빠지는 구멍은 입이 아니라 관계였구나. 오전 10시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사장님, 오늘은 뭐가 좋아요?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고등어 조림을 권했습니다. 이거 어제 만든 거라 오늘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내셨고 저는 계산을 하다가 민뜩 물었어요. 할머니, 가족한테 이용당한다는 기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랩으로 싼 반찬을 받아들며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사장님, 그게 가족이에요.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병되는 거고. 저는 거스름돈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뒤돌아 나가시며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손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 손으로 남 좀 덜 챙기고 본인 좀 챙기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찬들이 고요하게 놓여 있었고 저는 조용히 앞치마 끈을 풀었어요. 오후 2시 장사를 접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은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로비 안쪽에서 번호표가 뽑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 발 들어 놓았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한 번 더 확인해야 해.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펼쳐놓았습니다. 화면에 쇼핑몰 관리 페이지가 떠 있었고 옆에는 공동구매 링크가 가득한 단톡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소연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시켜 먹어도 될까요? 오늘 공구 마감이라서 정신이 없어서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소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 속 카톡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입금 확인 부탁드려요. 배송은 언제 되나요? 환불 가능한가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통장 3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소연도 허우적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세탁기로 만들면서까지 해결할 일은 아니었죠. 그날 밤 저녁은 치킨이었습니다. 소연이 시킨 거였고 지훈과 할인이가 함께 먹었어요. 저는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웃음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는요? 하는 할인이 목소리가 들렸죠. 할머니 피곤하신가 봐. 우리끼리 먹자.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 있었죠. 요즘은 스케일 있게 벌어야 한다고 했지.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럼 나도 스케일 있게 정리해야겠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앞에 섰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어요. 손에 든 통장 3개가 묵직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번호를 불렀고 저는 천천히 걸어가 앉았어요.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유니폼, 손톱까지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3개를 창구 위에 올려놓으며 가능한 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적금 해지하고 고증금 통장 이름 변경하려고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끝을 보며 제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 잔주름, 거친 피부.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손수레를 끌며 살아온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본인 확인 좀 할게요. 신분증 있으세요? 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어요. 직원은 확인하고 다시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보증금 통장이요. 여기 보시면 정미라, 강지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변경하시려면 공동명의자 동의가 필요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공동명의요? 네, 여기 보시면 정미라, 강지훈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2년 전에 변경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통장을 다시 받아들고 안쪽을 펼쳐봤어요. 정말로 제 이름 옆에 지훈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한 건지, 왜 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사업 시작할 때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었지. 저는 천천히 통장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적금 해지만 할게요. 네, 적금은 단독 명의시니까 가능해요. 해지 사유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개인 사정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뽑혀 나오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칙칙 울렸습니다. 저는 볼펜을 받아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정미라. 3글자를 또박또박 적는 동안 손끝이 떨렸습니다. 해지 금액은 1,850만 원이에요. 어떻게 받으실래요? 새 통장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비밀번호는 제가 직접 설정할게요. 네, 잠시만요. 직원은 새 통장 개설 서류를 꺼냈고 저는 또 한 번 이름을 썼습니다. 정미라.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대신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글씨가 평소보다 진하게 눌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길을 걸으며 저는 새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햇빛이 눈부셨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혼자 걷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죠. 어머니 어디세요? 오늘 할인이 학원비 입금해야 되는데 통장 좀 써도 될까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보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잠깐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왜 안 받으세요? 할인이 학원비 오늘까지인데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은행 갔다 왔어. 적금 해지했어. 소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왜요? 그 돈 우리 생활비로 쓰기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작년에 어머니가 직접 그러셨잖아요. 가족이니까 함께 쓰자고.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함께 쓰는 거랑 빨아먹는 건 달라. 소연의 얼굴이 화옇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빨아먹었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장보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한 종이였고 저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을 짚어가며 말했어요. 여기 지난 6개월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나간 돈 1,850만 원, 그중 네 쇼핑몰 광고비 250만 원, 공동구매 선입금 1,800만 원, 뷰티케어 45만 원. 이게 공동이야, 개인이야?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그건 사업자금이에요. 나중에 벌면 다 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언제 돌려줄 건데? 소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금 온라인 사업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제가 공동구매 때문에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모르세요? 저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소연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등을 밟고 올라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아, 네 빚은 네가 갚아야 해. 내 돈으로 메우면 안 돼. 어머니도 옛날에 빚 있으셨잖아요. 그때 시어머님이 갚아주셨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달라. 시아버지는 당신 돈으로 갚아주신 거고 나한테는 빚 독축장 보여주며 같이 고민하셨어. 몰래 내 이름을 세탁기로 불러가면서 쓰진 않았어. 소연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어요. 난 더 이상 안 기다려. 이제부터 내 돈은 내가 관리해.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 돌아왔어요. 소연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가 우는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은 제 앞에 서서 평소처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소연이도 나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저는 지훈을 올려다 봤습니다. 지훈아, 너 보증금 통장 공동 명의로 바꾼 거 알고 있었어? 지훈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건 제가 사업 시작할 때 보증 필요해서 엄마한테 부탁드렸잖아요. 난 기억 안 나. 언제 동의했는지도 모르겠어. 엄마가 도장 주셨어요. 그때 급하다고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하면 뭐든 되는 거야? 내 이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게 가족이야? 지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여기서 안 살 거야. 내 짐 싸서 나갈게. 엄마, 그게 무슨... 너희끼리 살아. 세탁기 없어도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지훈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내 피로 만든 돈을 더 이상 빨지 못하게.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 변호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교육 신탁으로 설정하시면 수익자인 손녀분 외에는 누구도 인출할 수 없어요. 부모도 보호자도 안 돼요. 용도도 학비, 교재비, 진로 관련 비용으로만 제한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죽으면요? 신탁은 계속 유지돼요. 소녀분이 성인 돼서 학원 마칠 때까지 또는 30살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보호됩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할인이 얼굴이 떠올렸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일기장에 엉성한 글씨로 하루를 적던 아이.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금액이 1,850만 원이시죠? 신탁 수수료 빼고 나면 1,8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괜찮아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떨리진 않았어요. 도장이 종이에 툭 하고 눌렸고 빨간 인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정미라, 제 이름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걸으며 저는 가방 속 서류 봉투를 만졌습니다. 강할인 교육신탁 계약서.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묵직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거실에 없었어요. 지훈도 출근한 뒤였고 할인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을 개고 속옷을 챙기고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장부와 통장들을 꺼내 지퍼 파우치에 넣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66년을 살아온 여자, 새벽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며 살아온 사람.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장 위에 집열쇠를 올려놓았습니다. 열쇠가 나무 위에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춘천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고 저수지가 보이고 작은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저는 무릎 위에 가방을 놓고 눈을 감았어요. 터미널에 내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중개업소 문을 밀고 들어서자 중년 남자가 일어나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원룸이요. 혼자 살 거라 작아도 괜찮아요. 대신 햇빛 잘 들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보증금 500, 월세 30 이내로요. 아, 그 정도면 괜찮은데 몇 군데 있어요. 같이 보러 가실래요? 3군데를 돌아봤어요. 첫 번째는 너무 어둡고 2번째는 시끄러웠습니다. 3번째 집, 2층 끝자리 원룸은 작았지만 창문이 컸어요. 창을 열자 호수가 보였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물냄새가 났어요. 여기요. 네? 더 보실래요? 아니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중개인이 나가고 저는 혼자 빈 방에 섰어요.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방 안을 걸었습니다. 부엌, 화장실, 작은 베란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것 같았어요. 짐을 풀고 근처 철물점에서 못과 망치, 작은 선반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벽에 못을 박았어요. 처음엔 빗나갔고 두 번째엔 못이 휘었습니다. 세 번째 못이 제대로 박혔어요. 선반을 걸고 장부와 통장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컵에 따라 마셨어요.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속 어딘가가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호수를 봤어요. 물결이 반짝였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에 앉아 한참 그 풍경을 봤어요. 다음 날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로비 안쪽 게시판에 여러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요가 교실, 탁구 동아리 모집, 합창단 모집, 목공 기초반. 저는 목공 기초반 전단지를 떼어들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목공 기초반이랑 합창단 신청하려고요. 직원은 신청서를 건넸고 저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미라. 연락처, 주소, 나이. 빈칸을 채워가며 저는 제가 새로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목공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합창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예요. 이번 주부터 오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복지관을 나와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산책로가 잘 닦여 있었고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나이든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맞았어요. 이게 내 시간이구나.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수의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목공실은 복지관 지하에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자 나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톱밥과 나무 진액이 섞인 따뜻한 냄새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5명 정도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손짓했어요. 저는 빈자리에 앉아 앞치마를 두르고 목공용 장갑을 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도마 만들기 해볼 거예요. 나무 다듬고 사포질하고 오일 목이면 돼요. 선생님이 나무판을 나눠줬어요. 저는 사포를 받아들고 나무 표면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거친 결이 손끝에 닿았고 점차 부드러워졌어요. 손바닥이 화끈거렸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인데 손놀림이 좋으시네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정도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손 쓰는 일 해보셨어요? 네, 반찬 가게 했어요. 아, 그럼 칼질도 익숙하시네. 목공도 손맛이에요. 손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사포를 밀었습니다. 톱밥이 날렸고 나뭇결이 점점 매끈해졌어요. 2시간이 흐르고 도마가 완성됐어요. 작지만 단단한 제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쓰세요. 손때 묻으면 더 좋아져요. 저는 도마를 들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호숫가로 걸어가며 도마를 만져봤어요. 나무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이었어요. 복지관 3층 음악실로 올라가니 15명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고 몇몇은 악보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이세요? 단장이라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오유란이라고 했어요. 60대 초반쯤 보였고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배워요. 일단 자리 잡으시고 몸풀기부터 해요. 저는 뒷줄에 앉았습니다. 오유란이 피아노 앞에 서서 손뼉을 쳤어요. 자, 다들 일어나서 어깨 풀어요. 하나, 둘, 셋. 몸을 풀고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소리를 길게 내는데 제 목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갈라지고 떨리고 끊겼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목에 힘 빼고 배로 숨 쉬어봐요. 오유란이 제 옆으로 왔어요. 손을 제 배에 가볍게 대고 여기서 소리 나오게 하고 말했어요. 저는 다시 숨을 들이쉬고 소리를 냈어요. 이번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좋아요. 계속 연습하면 돼요. 1시간 동안 바람이 분다라는 곡을 연습했어요. 악보를 보며 따라 불렀고 가사가 입에 붙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오유란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집에서도 흥얼거려 보세요.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작게 노래를 불렀어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나았습니다. 1주일, 2주일이 지났어요. 목공실 창가에 코스모스가 피고 호숫가 벤치에 앉으면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호수를 걸었고 복지관에 가서 나무를 깎거나 노래를 불렀어요. 도마 다음엔 작은 선반을 만들었고 합창단에선 바람이 분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책을 덮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보니 지훈과 소연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할인이도 함께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체인을 걸고 문을 한 뼘만 열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요. 얘기하자고요. 지훈이 목소리였어요. 피곤해 보였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았어? 주소 찾았어요. 엄마,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소연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할인이를 봤어요. 아이는 저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눈빛에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상처가 가지 않게, 그러나 경계는 무너지지 않게.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다시 문을 봤어요. 지훈아, 소연아, 미안하지만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카드값도 밀렸고 할인이 학원비도. 소연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엄마! 지훈이 문을 당겼지만 체인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할인이의 목소리였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 저는 목물 숙여 문틈 사이로 할인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할인아!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미안해. 어른들이 잘못했어. 저는 현관 신발장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일기장과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거 네 거야. 일기장이랑 만년필. 네 마음을 네 말로 적어. 아무도 너를 대신해서 쓸 수 없어. 네 이야기는 네가 쓰는 거야. 할인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저를 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봐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나중에 할인이가 크면 그때 다시 보자. 지훈과 소연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사용법이 아니야. 이제 알아.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체인을 풀고 잠금 장치를 돌렸어요. 밖에서 지훈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서서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고 창밖을 봤습니다. 호수가 보였고 해가 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껐습니다. 밤이 왔어요. 저는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호수를 봤습니다. 물결이 달빛에 반짝였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의심이 밀려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맞아. 이게 맞아. 한 달쯤 지났을 때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어요.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호숫가 단풍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산책로에 떨어졌어요. 우편함 손잡이를 여니까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발신인은 강지훈,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고 잉크가 번진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저 지훈입니다.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숙제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했던 것, 돈을 당연하게 쓴 것, 소연이가 엄마를 그렇게 불렀는데도 모른 척한 것,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넘어가려고 했어요. 소연이가 뭐라 해도, 엄마가 힘들어 보여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비겁한 거였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야 했는데 편한 쪽으로만 기울었던 거예요. 엄마 떠나고 나서 집이 무너졌어요. 아침밥 없고
빨래 안 돌아가고 하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소연이는 공동구매 빚 때문에 채권자한테 연락받고 저는 회사에서 실적 안 내와서 경고받았어요. 이게 제가 만든 결과예요. 엄마 손으로 돌아던 집이 엄마 없으니까 다 드러났어요. 엄마, 돌아오라는 말 안 할게요. 엄마가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할인이만큼은 가끔 만나주세요. 아이는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호수가 보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게라도 알았구나.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대신 목공실로 갔습니다. 목공실에서 저는 작은 책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정도 선배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이번엔 좀 큰 거 만드시네요. 네, 책장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좋아요. 나무는 이걸 쓰세요. 소나무인데 가볍고 다루기 쉬워요. 나무를 자르고 홈을 파고 사포질을 했어요. 손끝이 까칠해졌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나뭇결을 따라 손을 움직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손으로 세상을 가꾼다는 게 이런 거구나. 화요일마다 목공실에 와서 조금씩 만들었어요. 판을 이어붙이고 못을 박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코스모스가 지고 국화가 피는 동안 책장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어요. 한 달쯤 지나 책장이 완성됐어요. 높이 1m, 너비 60cm. 작지만 단단한 책장이었습니다. 이름표 달아야죠. 작품에는 작가 이름이 들어가야 해요. 이정도 선배가 작은 나무 명패를 건넸어요. 저는 붓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정미라. 또박또박 천천히. 글씨가 마르고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이제 진짜 당신 작품이에요. 책장을 집으로 가져와 벽 옆에 세웠어요. 장부와 몇 권 책을 꽂아 넣었습니다. 명패가 햇빛에 반짝였고 저는 한참 그걸 봤어요. 정미라. 처음으로 제 이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목요일 저녁 합창 연습이 끝나고 우유란 단장이 다가왔어요. 정미라 씨, 요즘 목소리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물을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엔 목이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소리가 나와요. 뭔가 풀린 것 같아요. 저는 웃었어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 작은 발표회 해요. 복지관 강당에서. 나오실래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무대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열심히 연습해요. 집으로 걸어오며 저는 바람이 분다를 흥얼거렸어요. 가사가 이제 익숙했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호숫가 가로등불 아래로 낙엽이 굴러가고 저는 그 옆을 천천히 걸었어요. 내 목소리를 찾은 거야. 또 한 달이 지났어요. 호숫가 나무들이 알록달록 물들었다가 이제는 가지나 난상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리듬으로 살았어요. 아침엔 호숫가를 걷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우편함을 열었을 때 얇은 책 한 권이 꽂혀 있었어요.
손으로 만든 듯한 작은 책이었습니다. 표지에 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작은 배 한 척과 호수, 그리고 제목, 할머니는 사람이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책을 들고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첫 장을 펼쳤어요. 할머니는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주셨어요. 김치찌개도 끓여주시고 도시락도 싸주셨어요. 나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는 할머니를 세탁기라고 불렀어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할머니는 세탁기가 아닌데. 할머니가 어느 날 집을 나가셨어요. 나는 울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일기장에 매일 썼어요. 오늘 있었던 일, 내 마음. 할머니가 네 말로 적어 라고 하셨어요. 이 책은 내가 쓴 첫 번째 책이야.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강하린. 책장을 넘기며 저는 울었어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고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린이가 쓴 짧은 이야기들, 그림들, 서툰 문장들. 모두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마지막 장에 하린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호숫가를 걷는 그림.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써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저는 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웃고 또 울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호수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하린이의 책을 선반에 꽂아두고 매일 한 번씩 꺼내봤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합창 연습에 더 집중했어요. 발표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오유란 단장은 매주 더 강도 높은 연습을 시켰습니다. 자, 다들 호흡 깊게 배에서 소리 나오게. 하나, 둘, 셋. 바람이 분다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가사가 입에 완전히 붙었고 멜로디가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목 안쪽에 뜨거웠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연습 후 오유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미라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웃었어요. 그래요? 제가요? 네. 처음 왔을 때는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가벼워 보여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복지관 마당에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짐을 내려놓았나 봐요. 좋은 일이에요. 사람은 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해요. 오유라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짐을 내려놓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목공 전시회가 열렸어요. 복지관 1층 로비에서 한 달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책장을 가져갔어요. 명패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작품도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 선반, 액자, 작은 테이블. 저마다 손때가 묻은 정성스러운 것들이었어요. 정미라 씨, 여기 놓으세요. 이정도 선배가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저는 책장을 내려놓고 명패가 잘 보이도록 조정했어요. 정미라. 햇볕에 반짝였습니다. 전시회에 사람들이 왔어요. 복지관 이용자들, 동네 주민들, 가족들.
저는 작품 옆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중년 여자가 물었어요. 네, 한 달 걸렸어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예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이정도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정미라 씨, 다음엔 뭐 만들 거예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의자요. 제가 앉을 의자. 좋아요. 자기가 앉을 의자는 정성 들여 만들어야죠. 선배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저는 책장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일 뒤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엔 소연이었습니다. 우편맘을 열자 연한 분홍색 봉투가 보였어요. 저는 계단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니께 소연입니다. 이렇게 편지 쓰는 게 부끄럽네요.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못했으니깐요. 공동구매 빚 다 정리했어요. 할부로 돌렸고 이제 쇼핑몰도 접었어요. 현실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스케일 입에 걸겠다고 했지만 결국 어머니 돈만 축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공동구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친구 소개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다단계식이었고 손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변명은 안 하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의지했고 함부로 대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지훈이랑 저 요즘 많이 싸웠어요. 서로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젠 알아요. 우리가 어머니를 도구처럼 썼다는 거. 세탁기라고 부른 거 정말 죄송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인간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 돌아오시단 말 안 할게요. 대신 용서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할인이는 요즘 매일 일기 써요. 어머니가 주신 일기장에. 아이가 많이 컸어요. 소연 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소연의 사정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됐지만 그래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연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어요. 집으로 올라가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훈의 편지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서랍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 뒤 또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도 지훈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또 편지 씁니다. 답장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엄마, 저 요즘 상담받고 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인데 제가 갈등 회피형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면서 엄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모든 걸 참았던 게 습관이 됐대요. 근데 그게 결국 엄마한테 더 큰 상처를 준 거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막아야 했는데 오히려 방관했어요. 엄마가 떠난 뒤로 전 많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밥을 해요. 서툴지만요. 소연이도 파트타임 일 시작했어요. 할인이는 학원 2개 줄였고요. 우리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아니, 살아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고 엄마 웃는 거 보고 싶어요. 언젠가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지훈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호수 위로 떨어지며 세상이 조용히 덮여갔어요.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며 호수를 봤어요.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발표회 날이 왔어요. 복지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의자가 100개쯤 놓여 있었고 앞쪽 무대에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다른 단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즐기면 돼요. 오유란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호흡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했어요. 사회자가 우리를 호명했고 단원들이 무대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걸었어요. 조명이 눈부셨고 객석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실루엣만 보였어요. 피아노 전주가 시작됐어요. 오유란이 박자를 세고 저는 숨을 들이셨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천소절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어졌습니다. 다른 단원들의 목소리와 섞이며 하나의 화음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노래에 집중했어요. 가사 하나하나, 멜로디 하나하나. 가슴 속에서 소리가 올라왔고 목을 타고 나갔습니다. 내 목소리야.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을 떴고 객석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대기실을 돌아왔을 때 오유란이 안아줬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호숫가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오랜만에 전원을 켰어요. 문자가 여러 통화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훈이었고 몇 개는 소윤이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지 않고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새 번호를 추가했어요. 강하린. 그리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린아, 할머니야, 책 잘 받았어. 정말 잘 썼더라. 자랑스러워. 할머니도 요즘 노래하고 목공 배우고 있어. 언젠가 보자.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노래 들어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발표회 때 오렴.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 들려줄게. 네, 꼭 갈게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저는 일어났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다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길이에 제 발자국이 찍혔고 저는 그 발자국들을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구나. 겨울이 깊어졌어요. 호수가 얼고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면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목도리를 두르고 천천히 호수 따라 걸었습니다. 목공실에서 만든 의자가 완성됐어요.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가 달린 의자였습니다. 나무를 깎고 사포질하고 페인트 칠까지 마쳤습니다. 명패를 달았습니다. 정미라. 집으로 가져와 창가에 놓았고 거기 앉아 매일 아침 차를 마셨어요. 의자에 앉으면 호수가 보였습니다. 얼음 위로 햇빛이 반짝였고 가끔 까치가 날아와 얼음 위를 걸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풍경을 한참 봤습니다. 합창단은 다음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리운 금강산을 연습했습니다. 가사가 깊었고 멜로디가 구슬펐습니다. 연습할 때마다 목 안쪽이 먹먹해졌지만 소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정미라 씨, 이번에는 솔로 파트 한번 해보실래요? 오유란이 물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요? 네, 목소리 정말 좋아졌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습실에서 혼자 마이크 앞에 섰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떨렸지만 숨을 들이쉬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운 금강산, 꿈에도 그리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공간을 채웠어요. 마지막 음을 끝내고 단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발표회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웃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할인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할인이의 목소리였어요. 밝고 경쾌했습니다. 할인아, 잘 지내니? 네. 할머니, 다음 주 발표회 때 갈게요. 엄마 아빠랑 같이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엄마 아빠도? 네. 할머니 노래 듣고 싶대요. 가도 돼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호수가 반짝였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어요. 눈이 내린 지 며칠 지나 이제 눈 위로 새 발자국들이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그래, 오렴. 와,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발표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저는 제 모습을 봤어요. 66세.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강당은 이미 분주했어요. 단원들이 리허설을 하고 조명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발성 연습을 했어요. 정미라 씨, 준비됐어요? 오유란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좋아요. 오늘 즐기세요. 공연이 시작됐어요. 객석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무대로 나갔어요. 앞줄에 할인이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지훈과 소연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눈을 마주쳤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지훈이 손을 흔들었어요.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은 예전보다 야운 것 같았고 소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울렸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합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목소리들이 어우러지며 강당을 채웠어요. 저는 가사를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솔로 파트가 왔어요. 오유란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운 금강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단단하고 선명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고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마지막 음을 끝내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 저는 눈을 떴고 객석을 봤습니다. 하린이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지훈과 소연도 일어났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하린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하린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 노래 진짜 멋있었어요. 고마워, 하린아. 지훈과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지훈은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꽃다발을 건네며 그는 눈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소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운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엄마, 우리. 지훈아, 소연아, 난 여기서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돌아오실 생각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여기가 좋아.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좋아.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고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신 하린이는 가끔 보내줘. 방학 때, 주말 때 할머니랑 시간 보내게.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저는 하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린아, 일기 계속 쓰고 있지? 네, 매일 써요. 잘했어. 네 이야기를 계속 적어. 그게 네 힘이 될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세 사람과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고 소연은 조그만 사무실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하린이는 학원을 줄이고 그림 학원만 다닌다고 했습니다. 헤어질 때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세 사람이 떠나고 저는 혼자 호숫가를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얼음 위로 석양이 비쳤고 세상이 온통 붉은 빛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선반 위로 장부를 꺼냈어요. 이제 장부는 달랐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아니라 시간과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월요일 호숫가 산책 도서관. 화요일 목공실 의자 사포질 마무리. 수요일 이정도 선대와 차 마시기. 목요일 합창 연습. 금요일 서예 첫 수업. 토요일 하린이와 통화. 일요일 휴식. 매일이 제 것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위해 쓰는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습니다. 붓을 들고 먹물을 적셨어요.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정미라.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선명하고 단단했어요.
저는 붓을 내려놓고 글자를 한참 봤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호숫결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서예 수업 두 번째 날. 새로운 획을 배우는 날. 저는 웃었어요. 66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문장 하나를 마음에 쓴다. 사랑은 사용법이 아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세탁기가 아니라 정밀하다. 봄이 왔어요. 얼었던 호수가 녹고 버드나무 가지에 연두색 잎이 돋아났습니다. 복지관 마당에 개나리가 피고 산책로에 벚꽃이 흩날렸어요. 저는 매일 아침 호수를 걸으며 봄을 맞았습니다. 목공실에서는 작은 책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합창단에서는 세 곡을 연습했고 서예 수업에서는 제 이름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정미라, 정미라, 정미라. 어느 토요일 오후 할인이가 왔어요. 할머니! 아이가 버스에서 내려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안아줬고 함께 호숫가를 걸었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예뻐요. 그치? 할머니도 여기가 좋아. 우리는 벤치에 앉아 빵을 먹고 오리들에게 모이를 주었습니다. 할인이는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빼곡히 적힌 글씨들, 서툰 그림들. 할머니, 저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내 이야기 계속 써. 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나누는 것. 해가 질 무렵 할인이를 버스에 태워 보냈습니다. 손을 흔들며 떠나는 버스를 보며 저는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 게시판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미라 선생님! 저는 돌아봤어요. 무대 스태프였습니다. 다음 달 지역 합창대회 있는데요. 우리 복지관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선생님도 같이 하시겠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연습 강도 높아질 거예요. 준비되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준비되었어요. 스태프가 가고 저는 게시판을 다시 봤습니다. 서예 전시회, 원예 교실, 그림 교실, 배우고 싶은 게 많았어요. 시간은 충분해. 복지관을 나와 호숫가를 걸으며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해가 떠올랐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고 저는 그 속을 걸었습니다. 산책로 끝에서 이정도 선배가 손을 흔들었어요. 정미라 씨, 오늘 목공실 오시죠? 네, 그럼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미라 선생님, 앵콜 준비되셨어요? 저는 돌아서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에 제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가 걸어온 길이 보였고 앞을 보니 아직 걸어갈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정미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66년을 살아오면서 늦게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고 경계를 지키고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는 것을요. 당신의 이름으로 사는 법,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누군가 당신을 도구처럼 대한다면 떠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신의 손은 아름답고 당신의 목소리는 들릴 가치가 있어요. 사랑은 사용법이 아닙니다. 저처럼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목공을 배우고 노래를 부르고 서예를 익히고 당신의 이름을 당신 손으로 쓰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로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경계를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식사 꼭 챙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의 이름으로 그날까지 응원합니다.